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마지막 날, 8월 31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뭐 계속 내리더니 오늘은 좀 갤 것 같은 느낌이 반짝반짝 들고 있어요. 비가 오면 사람들 마음도 조금 우중충해진다고 하는데요. 뭐 여름 또 끝무렵 태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마음이라도 반짝반짝 한번 잘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진하 기자와 함께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삼합 시간에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언제든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보니까 29만 8천 명 넘었어요, 구독자. 야, 이거 우리가 사실 방송 시작한 지 2년 조금 넘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만 있으면 30만인데 너무 아까워요. 그 하나만 하기. 뉴스 인사이다 한 10개씩 할까요? 오늘 막 갑자기 고무가 되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영순이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서 30만 고지 좀 넘어봅시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뉴스만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진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왕자 어린님께서 인사를 하셨는데요. 또 이번 주 30만 갑시다. 아주 고무적인 얘기. 근데 이번 주 내일하고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밀 남신님께서 완도에서 기업으로 전복 양식하는 지인께서 오염수 방류로 판매가 안 돼 양식을 포기한다고 하네요. 세상에. 아직까지 이 오염수 방류 피해가 본격화되기도 전인데 벌써 판매가 안 돼서 양식을 포기한다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나라에서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를 바꾸겠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점점 더 암울해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씩씩하게 우리 할 일을 하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박정훈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해서 해군 검찰, 해병대 검찰인가요? 네, 군검찰. 네, 군검찰이죠. 여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래요? 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증언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육성 파일이 공개됐고요. 해당 파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군검찰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어제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영장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에 잇따른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면서 피해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가 피의자여서 이제 피의자라고 하는 거는 박 전 단장을 말하겠죠. 네.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 그때 VIP가 경로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또 진실 게임 양상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구속이 돼버리게 된다면
한쪽에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제 입을 막아버린다라는 얘기가 또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연결해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로 휩쓸려 순직한 고 최상병 관련한 수사 결과를 경찰이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항명으로 이제 군 검찰에 입건됐는데요. 네. 이후 박 전 단장 측은 항명 혐의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 25일 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과 더불어 소환 기일을 연기를 신청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전제로 수사해야 한다는 게 이제 박 전 단장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감찰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8일 소환 조사에 이어서 이틀 뒤인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대령 측에서는 왜 내가 항명이냐, 현실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다 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뭔가 좀 외압이 들어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냐, 이거 부당하다, 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해달라 이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뭐 소집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죠. 국방부 감찰단은 이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은신을 구속해버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네. 특히 군검찰은 일반 검찰과 뭐 판사 이런 그 라인하고 또 틀려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네들끼리만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장이 청구되면 그냥 영장 발부될 것은 거의 99.9%라고 제가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상당히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 육성 증언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박정훈 전 단장의 육선 증언도 공개됐는데요. 박 전 단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처음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는 대신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1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 31일에 수사 결과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이후에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의 혐의의 내용을 빼라고 요구했고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같은 이제 국방부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박 전 단장이 사령관에게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령관이 오전에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려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정말 VIP가 맞냐라고 이제 재차 물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그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이 왜 사단장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 사령관은 아무래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하니까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이제 내놓자 이제 화를 낸 것으로 김계한 사령관이 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대통령실은 2번에 걸쳐서 수사단의 자료를 받아갔고 그러면서 이제 외압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진짜 진실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아무래도. 뭐 뻔할 뻔짜인 또 모양새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또 현안 질의에서 대통령실이 모든 내용을 부인했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방부가 용산의 심기만 지키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지금 김계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옷벗을 각오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박정훈 대령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과 같은 취지로 대답한 사람들 전부 다가 나 이거 명예롭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산이라던가 대통령실 관계자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 콕 집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아니다. 박 대령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우리 그런 적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내지는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말하자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두 번째 또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 이제 법안까지
건드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에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후에 또다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건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월요일에는 자살 시도자 구조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외 활동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대통령 부인 공식적인 직함이 정확히 뭡니까? 네, 이분은 지금 그 제2부속실에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공식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런 행동과 관련해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행동을 하고 있죠. 뭐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 시민단체 활동에 난 당신들하고 의견이 똑같다 이러면서 또 거의 참석도 해주시고 자살 시도자 구조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또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데 가서 한다고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행동이 정치적인 행보로 보이면서 그런 정치 행보를 할 수 있을 근거나 권한이나 자격 같은 게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김 여사는 지금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뭐예요? 이 개식용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김 여사가 30일에 어제 찾은 시민단체에서 가서 자리에서는요,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개식용 금지가 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제 김 여사는 그동안 동물권 보호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온 만큼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일에는 자살 시도자 구조 업무를 하는 경찰 지구대를 직접 찾아서 격려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이도훈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김 여사가 마포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가 한국의 자살률이 1위인 점과 특히 여성 자살률이 높은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려를 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시민단체나 기자회견에 이렇게 찾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영부인 그리고 또 공식 활동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도 없는 상태에서 선출직도 아닌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란 신분으로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절대 이런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약속도 안 지켰을 뿐더러 지금 현재 본인의 어머니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그것도 그냥 구속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게다가 오빠가 기소가 됐습니다. 오빠가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문서 위조 혐의 뭐 등등등 여러 개가 있죠. 그 혐의도 지금 매우 축소되어 있다라고 하는 또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만 지금 본인의 어머니와 오빠가 지금 형사재판에 지금 아주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지금 양평 땅 관련해서 고속도로 지금 논란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다른 이슈들이 막 생겨나면서 갑자기 언론사에서 그 양평 이슈를 지금 안 다루고 있는데 특히 원희룡 장관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덮이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개식용 금지 뭐 시민단체 쫓아다니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게다가 지금 이제 김건희법이라고 하는 거를 뭐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김건희법이라고 명명을 한 건데요. 이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24일 출범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언급하면서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4월에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식 오찬에서 정부 임기 내에 개식용 종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도한 지 4개월 만에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진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모처럼 여야가 김건희법을 계기로 협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면서 저 약간 칭찬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약간 정치적인 행보로 이제 해석이 돼서 앞으로 또 이런 것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김건희법이 갑자기 왜 나와요 여기서? 에?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야가 무슨 협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44명의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이제 김건희법이라고 이제 좀 칭송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아니 거기다가 그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을 왜 붙입니까? 이게 진짜 김건희법 맞아요? 예? 이런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무슨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박대출? 박대출 의장님, 김건희법 맞습니까? 자, 비바람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조용한 내조가 저 정도니 시끄러운 내조는 뭘까요? 어떨까요? 이러시는데 뭐 대통령 부인이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고 시민단체 격려하시고 또 음지에서 일하는 혹은 정말 힘들게 일하는 경찰들 격려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납득이 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이 처음에 얘기한 거 하고 맞는 행동을 보이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드려야 돼. 네, 오늘도 잠시 광고 타임 갖겠습니다. 뉴스인사에 대해 열렬히 후원하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저희가 사랑하는 통통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제품 나왔죠? 국보국밥 8종 세트. 닭곰탕 먹어봤는데요.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외에도 설렁탕, 그리고 우거지 순댓국,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만 8가지 종류를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숙취가 왔을 때 국밥만 한 게 없죠.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국보국밥 어떻게 드시는지 아시죠? 저희 통통물에 가입하셔가지고 20% 할인 쿠폰 받으시면 지금 인터넷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인터넷 검색창에 통통물 찍으시고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영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실은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힘을 내주시면 더 좋겠죠? 일단 맛있어요. 네. 자, 이제 이슈 3업으로 바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3업 시간입니다. 세 분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두 분과 저와 함께하는 신장식 김필승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신경이 어떠세요? 좋아요? 저쪽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보여요? 대책을 잘 세우면 되고, 그럼 되죠? 네. 별로 이게 지금 지나다가 보면
신변님 힘내세요 이러시더라고. 어. 아니 저는 힘이 이미 있는데. 이미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 변호사를 응원할 필요 없다. 노영이를 응원해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응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응원하고 다 같이 힘내는 걸로 합시다.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 뭐 별일 없죠? 뭐 여전히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어, 요즘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사실 상당히 많아가지고 예. 저도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예결특위에 한덕수 총리가 출석했는데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택시비, 버스비를 모르시더만요. 이분이 얼마인지를. 택시비가 1,000원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버스비 2,000원, 택시. 왜 바뀌어도 내가 시어차를 판국에. 총리님들은 원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반기문 전 유엔 대사도, 반기문 씨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때 좀 창피당하지 않았어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지하철을 탈 줄은 몰랐죠. 그 돈을 제대로 못 네, 넣었잖아요. 돈 넣는 것도 모르고. 예, 티켓팅을 못 했어요. 네. 근데 10,000원짜리인가 20,000원짜리 막 집어넣고 막 그랬던 뭐,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그 세심하지 못한 건데. 예. 그러니까 왜 안 말해줄까? 옆에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동선을 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그 동선을 짰으면 그 동선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미리 전부 다 사전에 숙지를 하고 그렇지.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중에 이제 붕붕 떠다니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척을 하고 일하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동선을 짤 수도 있고 안 짤 수도 있는데 그런 동선을 짜놓고도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사진에만 안 찍히면 짜면 되니까. 되는데 굳이 예, 뭘 그 예. 짜면서 특히 디테일에 그렇게 약할 수가 있나요? 택시비가 얼마예요? 1,000원? 말이 돼요? 그걸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택시를 안 타봤으면 모를 수도 아니 안 있겠죠. 타면 옆에서 말을 해줘야지 택시비가 얼마다. 그럼 타지를 말든가. 왜 안 탔는데 갑자기 타는 척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서민적 이미지, 뭐 이런 거 민생 문제를 잘 안다라는 일종의 뭐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 건데 네. 하려면 뭐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제대로 못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지 못하구나 뭐 이런 느낌밖에 주지 뭐가 않는 문제인지 거라서. 대중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말 관심이 없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게 최근에 특히 택시 요금도 그렇지만 버스 요금은 최근에 오르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항상 중요한 정책 이슈였고 그래서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라도 봐주셨을 것 같은데 아예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감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요금 안 냅니다. 광역버스 일반, 교통카드 3,000원, 청소년 1,700원, 어린이 1,500원, 심야버스 일반은 2,500원.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한 총리님 택시비 1,000원쯤 되지 않나? 버스비는 한 2,000원? 이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 그래. 자, 서울 지역의 버스비는 12일부터 기본 요금 3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드 기준으로 간선이나 지선 운항하는 버스 1,2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수선이나 차등 버스는 1,100원에서 1,400원으로 마을 버스도 좀 올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틀리지 마시고요. 어제 한덕수 총리 예결특위에 출석을 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다.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와, 그랬더니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거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 명칭은 오염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총리가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미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박구현 국무 1차장 그 브리핑하는 사람들 네. 브리핑하는 그 양반은 뭐 아직 안 바뀌었다고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양반은 계속 공무원 할 사람이고요. 아, 한덕수 총리는 이거 하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어제 얘기한 뭐 택시비요 뭐 이런 거보다 원희룡, 한덕수, 한동훈 특히 어제 보여줬던 한덕수 총리의 태도 대통령이 엄청나게 독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회의 예산이 통과됐던 국무회에서 통과됐던 화요일 날 비공개 회의에서 나가서 싸워라. 당신들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그렇지. 왜 밀리냐. 논리적으로 가서 싸워라. 야당이랑 국회 가서. 나는 예산하고 그 정기국회 앞두고 대통령이 야당이랑 가서 협치해서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게
잘 조정하고 협치하고 해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싸우는 거죠. 총리가. 그러니까 총리가 예의가 없습니다 하고 어제 버럭버럭 화냈잖아요. 무서웠어요. 저는 그 태도가 더 문제라고 봐요. 사실 택시 요금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국무총리로서 민생 경제를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택시를 안 타더라도 한번 점검은,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 생활 물가는 점검을 하고 오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 나오는 게 정확하다, 좋다. 근데 뭐 정확하게 몰랐다고 해서 퀴즈식으로 해서 뭐 저 사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나왔던 더 큰 문제는 처리수라는 얘기를 매일 브리핑하는 총리실 산하예요. 국무조정실이. 그렇죠. 국무총리와 총리실 산하 박구영 국무조정실장이랑 말이 안 맞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고, 나 잘 싸운다, 이렇게? 대통령이 독전을 하니까 나가 싸워라. 그러니까 예의 없다. 이렇게 화내고 이 태도가 네. 국무총리가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라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오직 청와대 들으라고 화내고 처리수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역사를 지워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오염 처리수가 맞는 표현입니까? 정확하게? 뭐 처리했으니까 처리수란 뜻일까요? 이게 저기 뭐 요즘 많이 최근에 얘기도 많이 돼서 다 아시겠지만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나 이런 것들, 이런 주어지는 그런 이제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가 중요하고요. 그걸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자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일본 정부란 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가 됐다, 처리가 잘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레토릭인데, 그 문제 알프스라는 장비가 정말 처리를 잘하는 장비인지도 지금 사실 이게 기술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일종의 뭐 결국은 좀 그 복잡하게 만들어진 역삼투압 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기 장치 같은 건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아니, 있는 게다가 상태에서 지금 밝혀지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천여 종의 그런 이상한 물질들이 지금 그 안에 수두룩복져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알프스가 처리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역삼투압 방식으로 하는 것이 네. 일종의 타겟이 있는 건데 그걸 탄다고 100% 걸러진다. 이게 지금 그냥 큰 입자가 아니고 전부 원전 아닌 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수라는 이름을 굳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따라 쓰겠다는 것은 이게 문제없다는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확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더 제가 놀랬던 거는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이었나? 여기서 이런 얘기 했대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우리가 이 방류를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이나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똑똑하고 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가 반대해? 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처리했다고 하잖아. 그럼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지금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비과학적 태도죠. 아, 이게 자연과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장이 내용이 잘못됐으면 대학생들도 교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검증해보면 되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맞는지 아닌지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누구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 과학인데. 그럼 과학이죠. 예. 예, 근데 지금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쿄 전력이 얘기하니까 과학적이가 맞다. 그쪽이 주장하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 라는 식의 태도밖에 안 되는 거라, 이거야말로 비과학적 태도죠. 아니, 게다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반대하지만 반대할 명분이나 근거는 전혀 없고, 특히 위험하다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 양반들이 얘기예요? 생각하는 과학이 뭔지. 네. 네이처나 사이언스가 그 두 개가 과학 그 학계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거잖아요. 학회지다. 예. 그 학술지인데,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그 논문만 등재돼도 경사입니다.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논문들, 그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3분의 1은 문제가 있다, 이거 위험하다. 네.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야, 이거 애매하다, 이거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정도 데이터와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대략 해서 약 3분의 1 정도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이처하고 사이언스는 뭡니까? 김대기의 과학과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과학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기 님께서 네이처 사이언스를 직접 모르겠죠. 못 보셨을 네. 수도 있는데. 아니, 그 보도한 네. 잘 언론이라도 좀 보지.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그것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 중에 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왜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은 과학자들 많이 있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뭐 네이처 사이언스는 읽기 힘들어서 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뉴스만 제대로 스크랩을 했어도 그 내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어제 김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해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당연히 찬성은 안 합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처리수를 내는데 문명 국가가 반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가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안 내놨냐? 그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김 실장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오염수가 오는 미국도 괜찮다고, 그리고 문명 국가인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반대하기는 어렵다. 저희도 물론 지지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방출한다는 걸 무슨 근거로 반대하고 그러겠느냐. 이게 위험하다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한 명 말했다가 동료 학자들로부터 양심이 없다는 말까지 듣고 고발까지 당하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참네요. 자, 어쨌든 정부는 지금 오염수를 그냥 처리수로 중화시켜서 자꾸 말을 바꾸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권 가장 화제 인물인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저께 여당 연찬회에서 2년 연속 참석했죠. 대통령 참석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는 내실 없는 분식회계 기업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난 대선 때 국정 운영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 아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들도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 종사에 계시는, 특히 MBC에 계시는 우리. MBC는 24시간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24시간 방송을 하는 곳은 오직 YTN밖에 없습니다. 네. YTN에서도 내내 욕만 하지는 않습니다. YTN은 기조가 바뀌었어요. 네. 아니, 그래서 뭐 그냥 내 귀에 귀찮은 그 싫은 소리,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나오면 전부 다 욕하는 거고, 전부 다 좌파고 빨갱이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죠. 뭐. 용어가 점점 반국가 세력이었다가 지금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이제 용어가 정리가 됐어요. 예. 빨치산 얘기만 나와도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작년에도 연찬에 참석했잖아요. 네. 작년에 연찬에 참석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요.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연찬에 참석을 너무 당연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작년 연찬회 때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어요? 전 정부 탓 그만하자. 그러더니 올해 와가지고 이번 연찬회에서 다 전 정부 탓이야. 전 정권 씨를 구속시키라고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있으면 빨리 잡아다가 구속시키라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버젓이 하고 그걸 중계 보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대통령이 이제 듣기 싫은 소리는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연찬회에서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는 거, 그리고 국민하고 싸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저희는 들렸는데, 근데 민주당이 워크숍 가가지고 우리는 소통과 통합과 포용을 하겠다 이러니까 이거 완전 바뀐 거 아닙니까? 무슨 야당이,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자기는 포용을 하고 소통을 하고 통합을 합니까?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 민주당이 그 소통과 통합과 포용, 협치를, 왜 이러는 거? 여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협치를 항상 강조해 왔어요. 네. 최근에도 협치 이야기를 하면서
노란봉투법이었나요? 그거 지금 돌려보냈죠. 그거 안 하고 안 했죠. 그거는 국회의장, 의장이 그런 의장이 거죠. 의장 네. 어쩜 저기 김재표 의장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뽑은 의장이니까요. 근데 이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좋은데 이제까지 협치, 소통, 포용해서 선거에서 몇 번 이겼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최근.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저쪽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쪽에서는 협치, 통합, 포용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아가서 결국은 이제 다음 총선이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계속 지지율 답보 상태고 지지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국민들한테 물어보기 여론조사를 하면 최근에도 경향인가 저기 사람들하고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효능감이 없다는 거예요. 과반수 줘봤자 뭐하냐. 지금 저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게 있냐. 그리고 소홀히 되고 있는 민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서 저쪽에 공산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식의 지금 사고 뭐 오른쪽 왼쪽 날개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과 협치와 포용을 하겠다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이분들 보면은 무슨 신선 노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전체 회의 같은 걸 하면 항상 역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아니 몇 명만 그것도 몇 명이에요. 역풍 얘기를 하고 사실 좀 선수가 높고 옛날 정치에 노회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역풍 얘기를 하면서 여당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반사이익을 받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점잖은 모습을 보이면서. 근데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수권 정당 역할을 했던 정당이고 지금도 원내 다수 정당이고 직전에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에요. 그러면 어찌되었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물론 한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대안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선명한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도 앉아서 협치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근데 항상 그 여당이나 정부가 잘못한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꼭 민주당 요구로 끝나서 사람들이 너무 민주당에게 기대한 바가 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하는데 어쨌든 아니, 기대가 아니라 본인들 책임이에요. 책임. 왜냐하면 160 몇 석이 있잖아요. 정치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 명분 뭐 이런 것도 정당성을 하나 이르는 거지만 제도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기관을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국회의원. 예. 그렇잖아요. 영국이나 이런 의원 내각제, 의회 중심제를 택하는 곳은 국회가 오로지 국민의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곳은 국회와 대통령 둘이 있어요. 이 정치적 정당성 두 개가 부딪히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제도예요. 네. 그 제도에서 제1야당 그리고 원내 다수당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쪽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선전포고를 했으면 나 잡아 잡수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걸까요? 예. 위임받은 정당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저는 참나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이 골목 돌아다니면서 어머니 제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이렇게 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고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역사 갈라치기, 독립운동사 지우기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왜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혜영 동상 치우겠다, 형상 치우겠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범 사례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6형제를 비롯해서 총 59명의 혈족이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다 나온 거예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를 망명을 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돈 다 모아가지고 그 자금을 다 댔어요. 이 식구들이 전부 다. 예? 한국 최고의 명문가, 사만갑족, 즉 대대로 문벌이 높은 집안이라고 불렸죠. 이 가문이. 재산의 대부분을 독립운동에 바쳐서 그 돈이 신흥무관학교나 경학사, 민족학교 이런 데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그 오마이뉴스의 김종성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그 김종성 기자가 입력한 내용에 이제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육군사관학교 뭐 뿐만 아니라 이 그 지금 일본이 머리가 참 좋다는 게 식민지 한국을 쉽게 지배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과 기득권층을 분리했다는 겁니다. 대중의 권익은 마구 짓밟아도 양반 지주들의 기득권은 가급적 지켜주기 때문에 특권층 내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참 선진적이고 참 점잖고 훌륭하다. 저런 버러지 갖고 필요 없는 그런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취급 당연히 싸다. 나는 훌륭하고 특권층이기 때문에 나는 얘네들이 지켜주는 거다. 얼마나 괜찮은 나라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일파를 계속해서 제도나 모든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장악하면서 일본에 충성하고 협조해줬고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의 뿌리를 가진 이 백성들이나 민초들을 이제는 우리 지금 현재 2023년도 정부가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머리 좋게 일본에서 한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니, 뭐 일본이 사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신 그것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태평양 전쟁에 직접 휘말렸고 피해를 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일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지식이나 공부 같은 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게 사실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고위직을 어떤 식으로 일본 내에 그 귀족 화족으로 포괄시켜서 했는지 여부는 사실 좀 얘기할 게 많긴 많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독립운동 지우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인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거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뭐 홍범도 장군 문제, 뭐 이제 흉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른 이슈를 넣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너무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반국가 세력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말씀하시는 거 마찬가지로 독립운동 세력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식의 역사적 평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그 역사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는 열정에 휩싸여 계신 거죠. 초기에 그런 거 새로운 역사 뭐 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태백산맥,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이런 등등을 보고 철학책 읽고 뭐 이러면서 고3 그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이 열정에 휩싸입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운동권 학생이 됐죠. 대통령이 빛나는 태양 대통령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 같은 세력이 된 거죠. 그랬잖아요.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민주평통 부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 열정에 하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살이가 그런 이념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오로지 옳은 얘기만도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객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 그 과정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뉴라이트를 배우신 거가 아닐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본인은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날 돌아보니 세계 제일 맨 앞에 와 있더라. 한미일 북중러 여기에서 이런 인식이 있어요. 조금 망토 둘러들으면 지구방위대로 날아가실 지금 상태다. 열정에 휩싸여 계시다. 지금 의욕이 충만하군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그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기사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오마이뉴스에 김종성 기자가 어제 올린 거고요. 공산주의는 핑계, 소름 끼치는 윤 정권의 본심, 뭐 이런 제목으로 김종성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그 시리즈 같아요. 이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얘기는
일본 식민지 지배 관련된 기술을 적어 놓은 겁니다. 대중의 권익을 마구 뒷밟으면서도 양반 지주들의 기득권은 지켜줬다. 그러니까 특권층 내에서는 독립운동가가 배출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 하겠다고 나서는 버러지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일본에서는 선전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독립운동에 대한민국의 귀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귀족은 우리를 반기고 있다. 우리 때문에 본인들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기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하는데 이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선전선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식화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의식화를 한 그 거예요.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뉴라이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는 뉴라이트. 고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동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낙후되어 있고 발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니 한국은 고마워해야 된다. 근현대사에서 일본에 그런 열정이 없었으면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 힘들게 대한민국을 개화시키지 않았으면 니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발전했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48년 건국절 주장 그거랑 다 똑같은 맞습니다. 그 괴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사만갑족이라고 불리는 이회영 선생같이 그렇게 부잣집에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자기 자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금을 대고 온 가족이 다 나서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이회영 씨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베이징의 일본 조계지 내에서 중일합작은행을 털어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흑색 공포단을 조직해서 일본 군용선박의 선체를 파괴하고 텐진의 일본 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고 약산 김영봉 스타일의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니 조선총독부가 유해영 체포조까지 꾸려서 그의 무장투쟁을 그만뒀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겠는가. 유해영,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은 김원봉처럼 무기를 들고 일제에 맞선 투사들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일제 당국자들의 시선이 어땠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는 혹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본의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게 이제 요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신변호사는 이게 뉴라이트의 부활 내지는 뉴라이트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신념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배우가 있을까요? 배우가? 왜 이런 행동을 꼭 해야 되죠? 이거를 물론 저기 저기 사실 그러니까 음모론은 있어요. 뒤에 무슨 자금이 흐른다, 무슨 자금이 흐르고 그게 어떻게 일본의 우익과 어떻게 연결된다라는 음모론은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게 누가 뒤에 배후에 있다거나 아니면 뭘 조정한다는 식으로 사실 쉽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선봉에 서 계신 분이 대통령이신데 대통령을 움직이는 배우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적절하진 않죠. 그렇게 네.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가 누군지를 파고들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 나아가서 지금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데올로기화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잘 안 알려져 있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국가의 지식인 국가의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언론에서 스피커도 돼주고 그리고 무슨 특히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 불러가지고 강의 같은 것도 계속 듣고 계속 그렇게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대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학문의 자유나, 그럼 결국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기본권의 문제니까 입을 막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작업들, 이데올로기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역사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상당히 나이브하거든요. 지금, 일종의 역사적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경도되는 모습들도 보여서 역사학계에서도 민주당 비판도 많이 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잡아가서 방향을 좀 올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자, 또 하나 황당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다.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싸우라고. 왜 국무위원들한테
싸우라고 하는 건 누구랑 싸우라는 겁니까? 이거는 야당이랑 싸우라는 거지,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이 보고 싸우라고요? 아니, 다 예산안 내왔으니까 예산안 그 통과시킨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야당이랑 싸우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싸워서 욕먹는 거 그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해야 결집 효과도 있는 거야.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뭘 결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싸우면서 35% 똘똘마리로 결집시키잖아. 반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나만 싸워, 이 자식들아. 니들도 다 싸워. 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저는 이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외교 안보도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실용보다 이념이다. 야, 이념이 연찬에 제일 가서 중요하다고. 야, 실용정당이라고 국민의힘 자꾸 얘기하는데 니들 정신 차려. 우리 이념정당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얘기했고 싸워야 돼. 당부터 국무위원까지 다 싸워야 돼. 내가 맨 앞에서 싸울 거야. 하고 독전을 한 겁니다. 안 싸우는 자 블랙리스트 올린다는 거 아니야?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독전을 전쟁이 싸움 중에 안 싸운 자는 누구예요? 직결 처분입니다. 총이에요. 그래요? 독전이라는 게 뭐예요? 북을 울리고 독전하는 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중일기에도 나와요. 물러서는 자를 배웠다, 몇을 배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걸 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야 뒤돌아서는 자, 물러서는 자, 통합과 협치를 이야기하는 자 내년 공천 없어. 다 학살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이 뒤에 나오던데, 통합이 정책 제안 적극 반영해라. 아니 편지를 돌렸어요. 편지를 예. 국무위원한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요 얘기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김건희 프로젝트다. 아 그래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뭐에 주목을 했는지 사실 좀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말했나 싶어서. 네.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한 건 맞아요. 예, 예, 제가 지금 찾은 게 TV조선 기자인데, 기사인데, 다운표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국무위원은 모두 정무적 정치인이라는 말을 정말 했네요. 정무적 정치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정무적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무적 공무원. 정무적 공무원은, 정무적 공무원은,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지금, 정부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요. 정치적 중립성의 중립. 기본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부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우리가 투표로 선거로 뽑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행동을 하면 그건 탄핵감이에요. 그럼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뭐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에서 전제가 국민의원은 모두 정무직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정치인이니까 정치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놀랬던 거예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무슨 이념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 응? 지금 언제적 이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한테 싸우라 그래요 자꾸. 왜 우리를 국민을 왜 통합으로 이끌지는 않고 계속 분열과 적대감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독려하고 부추기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내 뜻을 따르지 않거나 내 뜻과 달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의 적이야. 같이 싸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봐요. 이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분이 지금 최근 며칠간 이념 얘기를 본인의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이 이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념에 대한 연구나 지식이 깊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반공이에요, 반공. 그게 진짜 문제인 무조건 거예요. 공산당이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승복 싫어서? 어린이의 재림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 그런데 이 서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이 지금 직접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무위원들한테 서신을 전달을 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제안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해라. 그리고 고위직들에게 이 해당 서신을 쭉 보고 앞에 아예 놔두고 참고해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씩 보면서 니네 일할 때 제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런 얘기 내 생각 처음 들어보는데. 몇 가지 장면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김건희법 얘기하셨고, 네. 그 다음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한 얘기고, 그 전에 여기 용강지구대, 요 근처죠? 네, 용강동? 지구대. 용강지구대 갔잖아요. 가서
그 대통령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공무원들 건의를 듣고 거기 가서 격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누구를 격려했느냐를 보세요. 누굴 격려한 거예요? 자살하신 분들 1차 구조하는 경찰들, 자살 시도자 1차, 그 정신건강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한 700 몇십억 정도 예산이 그 책정이 된 게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국민통합위원회 정책 제안의 핵심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빈곤 자살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을 그쪽으로 내놨다 이거 정신건강. 이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요즘 얘기하는 무차별 살인 내지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 입원죄 강제 입원시키겠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독, 청년 뭐 등등등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이 나오면 개식용금지법이 김건희법이라고 했다면 그게 김건희 정신건강법, 뭐 이런 식의 네이밍이 붙고도 남을 추세다.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저는 그 세 장면이 같은 프로젝트 하에서 어딘가의 문서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기나 메시지가 너무 공교롭죠. 대통령이 야 이거 국민통합위원회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돼요. 어떤 그 서신에 국민통합위원회가 내는 내용이 뭐냐.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에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그럼 자살하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의 문제를 그 사회적인 문제를 자살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그냥 돌리기만 하면요 개인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져요. 우리 여사님이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용강동 지구대에 가서 만나서 이것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메시지는 굉장히 폭넓게 아울러서 나오고 아니, 있어요. 말을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그래서 사회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거예요?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네이밍만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정신건강을 김건희 여사가 돌보시겠다. 대통령께서는 예산으로 뒷받침하시겠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이거 보면서 당신들이 각 부처에서 어떻게 할지 참조하시라 항상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우를 폭넓게 개식용 금지법도 좌우를 막론하고 폭넓게 동의의 폭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싸워라. 저들은 반공산주의 세력이다. 그리고 여사는 좌우를 막론하고 이렇게 동의의 폭이 넓은 사안을 자신의 정책 옛날에는 예쁜 사진 찍는 게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정책과 법률 예산에 직접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런 뇌피셜, 저의 뇌피셜이고요. 뇌피셜, 예. 공교롭다. 근데 시기와 메시지가 굉장히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시기와 메시지가 공교롭다. 저는 근데 또 좀 놀란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하고 자기네들을 일체화시켰다는 거예요. 윤화일체.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 돼야 된다. 원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내부 총질 당협위원들은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엄중 경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전체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화일체가 정확히 뭐예요? 왜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인데 국민의힘만의 대통령도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선 때까지예요. 예, 총선 때까지는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 되고 현재로서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이런 데에 기민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지켜야 되는 분인데 너무 총선 개입이 노골적으로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적 정치인이란 말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건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거리낌이 이게 제가 여기서 다른 이슈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이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수사기관을 전부 다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사법부도 계속 여러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기관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라고 뭔 일을 해도 사실은 이게 문제돼서 탄핵이나 아니면 뭐 이런 위협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런데 이리나님이 슈퍼챗을 3번이나 보내시면서 제가 태어나서 본 중에 가장 정의롭고 용감하고 따뜻하고 겸손하신 신 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제 생에 남아있는 모든 행운과 축복을 신 변호사님께 보내겠습니다. 보잘것없어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야, 보내셨는데요. 야,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신데요. 예. 막방이라. 아, 그래서 그런가요? 막방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어쨌든. 어쨌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좀 그러네요. 자, 가지 말아달라고, 뉴스인 사이다만 해달라고 또 마지막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과연 중립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 총선과 관련해서 너무 한쪽 편만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 했다가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걸 생각해보면 왜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둔감해지고 아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탄핵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알고 했던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하고 지금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행보가 같은 뭐 수준이에요. 정확하게 팩트로 얘기를 하면 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내가 열린우리당이 승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너무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헌재 판결의 취지를 위법만 아니면 돼, 내가 불법만 아니면 돼. 법의 취지나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탄핵 소추하면 기각될 거잖아.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매해롱 이러고 있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고 원희룡도 그렇고 어제 원희룡 나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됐다는 것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가들의 태도입니까? 더군다나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판결의 취지가 뭐였어요? 자, 아직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굉장히 중대성 요건이 있으니 이걸 탄핵에 이를 만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였잖아. 어쨌든 정무직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립성 의무를 지키라는 것이 그 탄핵 기각 판결의 결정의 핵심 취지라고요. 그러면은 그 취지는 다 몰각하고 야 해봐 나 어차피 기각이야. 니들이 탄핵 소추해봤자 다 기각이야. 169석 탄핵 소추해. 할 수 있으면 해봐. 놀리는 거죠. 어차피 헌재 가봤자 헌재 또 구성원들이 또 이쪽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라면 괜찮다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으려나 보네요. 괜찮죠. 현재 결정을 보면 이상민 기각하는 것까지 보면 저는 이상민 같은 경우 이제 중대성 요건을 대통령과 장관을 어느 정도 달리 볼 것이냐가 저는 관심 사안이었는데 굉장히 넉넉하게 중대성 요건을 굉장히 세게 봐가지고 이상민 탄핵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방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서 싸워. 반대편이 막 반대 목소리가 나고 욕이 나야지 우리 편도 결집하는 거야. 니네 어차피 내가 해임하지 않는 한 탄핵 돼봤자 다 기각이야. 걱정하지 말고 싸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잠탈하는 겁니다. 법을 해킹하는 거예요. 실은. 그런 자들이 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 총선 개입이 너무 노골적인데 뭐 숨기려는 노력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어쨌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여기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용산 참모들 중에서 내년 4월 총선 출마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한답니다. 지금 국민일보에 나온 그 단독 기사를 보게 되면 추석 직후에 총선용 개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름 거론되는 사람들 강승규, 김은혜, 주진우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고요. 뭐 한동훈 장관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쫙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지금 일종의 세력 다툼 같은 것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본인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밀어놓고 싶을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최초로 쓰는 곳에 사실 1순위가 사실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강승규, 김은혜, 주진우 당선되겠습니까? 김은혜 의원은 의원이래. 김은혜 홍보수석은 어디 출마할까요? 안철수 하기 나름이죠.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 싸우는 겁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안철수가 어떻게 김은혜랑 싸워요? 아, 이제 그 급도 안 돼요, 이제는? 안철수가 김은혜랑 싸우는 건 윤석열이랑 싸우겠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처신을 잘 하셔야죠. 손가락을 2번 자르시든. 아니,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은 이제 지역구도 내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안철수 운명까지 제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니,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 내놓으면 또 이준석 또 전 대표하고 싸우는 건가? 거기는 또 공천 안 주려나? 아, 거기 공천 안 주니까 그냥 아예 안철수 의원 보고 도로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군요. 노원 가서 죽어봐라. 뭐. 참네요. 내가 보기에 김은혜 수석은 분당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주진우 경기도지사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씨는 어디 갈까요? 글쎄요, 뭐 이분이 영국 어딘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아마 그렇게 불리한 곳에 가지는 않을 것 다 같아요. 무조건 당선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남권 아니면 강남이지 뭐. 지금 그런데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어서 강남이 지금 치열하대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태영호가 당선되는 곳인데. 그건 아무나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 막 나와 있어요. 지금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 계속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 전망이 썩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나경원 의원은 지금 2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의 나경원이 아이콘이다 뭐 이런. 뭐 하라는 거야. 가서 치어리더나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까지 설마. 그런 거죠. 지금 뭐 나경원 의원 동작 제가 이제 관악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동작구를 지나요. 그럼 뭐 플랜카드 진짜 열심히 걸고 있더라고. 그만큼 위기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 정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아이콘이다. 김기현 대표가 그 웃으면서 우리 당의 아이콘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어리더나 해라. 네가 중앙 정치는 뭔 중앙 정치냐. 저는 그런 조롱으로 들렸어요. 너무 모욕적이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 열심히 플랜카드를 걸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나경원, 원희룡, 권영세 당 중진들 지금 복귀한다는 얘기 나오고 민주당 박지원, 정동영 출마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거 전략상 필요해서 이제 부른다기보다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전국 전후에서 그 올해 나가셨던 분들이 대거 복귀했잖아요. 그분들이 재기하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민주당 기준으로 사실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른바 올드보이 뭐 거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정말 자당의 그 총선 전략에 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민주당에 꼭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막방이니까 막 나간다 진짜. 예. 첫 번째, 선전포고를 했으면 맞서 싸울 대응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민주당은 당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맞죠. 정권 중간에 있는데 그건 어느 정권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권 2년차, 3년차에 치르는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닌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는 칼이 무기가 국민들 손에 굉장히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제시해 주는 게 정당의 역할입니다. 복잡한 이슈, 복잡한 정치 구도를 단순화시켜서 국민들의 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2장이구나. 이제 비례대표도 어떻게 되든 간에 2장의 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국민들께 친절하게 메뉴판을 딱 그렇게 올려주는 게 야당 역할, 모든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많아요. 당내만 민주당이 친명 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쭉 있잖아요. 송영길 민주당도 있고요. 추미애 민주당도 있고요. 촛불에도 당이 2개예요. 그것 외에도 다른 민주당 야당 하겠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정당들 모색하는 정당이 제가 아는 바로도만 해도 한 손가락으로 모자라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구도를 정치력으로 정리해내는 게 제1야당의 역할입니다. 네. 억지로 찍어 눌리고
찍어 눌러서 이런 게 그 작은 군소 정당들과 정치적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거는 정치력을 통해서 내부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단순화해서 비례대표는 여기를 찍으시고요. 지역구에서는 여기를 찍으세요. 라고 이거를 메뉴판을 정리해 주는 게 제1야당의 역할이고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안 해놓고 송영길 민주당 따로, 추미애 민주당 따로, 뭐 열린민주당도 아직 있어요. 통합은 했지만 열린민주당, 촛불당도 2개, 3개. 이 구도를 정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어떤 유혹에 빠질 거냐. 제가 단언컨대 그 유혹에 빠질 겁니다. 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분열되는 겁니까, 민주당 도대체?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분들 각자의 이유가 있고 다 합리적이에요.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정해서 국민들 앞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정권 심판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혼란 없이 자신의 의지를 투표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구도를 정리해내는 게 진짜 리더십이고 진짜 제1야당의 역할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도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안목이 짧고요. 길게 못 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요. 지난 그 대선, 가장 최근에 생겼던 대선이니까. 지난 대선 전국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라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 윤석열이라는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국힘의 정치인도 아니었고 사실 세력이나 매우 약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국민적 지지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투고 했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 중에서는 윤석열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될 것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이준석 대표도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권을 재창출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후에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고 나경원 아까 말씀하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큰일을 선거를 앞두고 보면 뭉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아마 사실 제가 이게 우려하는 건데 민주당의 중요 정치인들은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지금 모두 힘을 합쳐서 잘 넘어가서 그 후에 논의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공천되는 거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되는 것에 더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 그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소환 일정 두고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이슈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 주간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아니다, 일방적이다 이러면서 9월 4일 날 나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도 웃기지만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민주당의 내분 때문에 모양새가 이재명 대표 모양새가 웃기게 될 거다. 뭐 이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체포동의안이 언제 올지 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체포동의안을 어떤 국면에서 맞이하게 될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국민들의 지지와 선전포고한 대통령과 맞서 싸우면서 체포동의안을 받았을 때와 네. 비명, 친명 나눠서 이게 오면 뭐 인당수, 뭐 심청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 마냐 이런 논쟁이 지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체포동의안이 온 것만으로 그것이 부결이 되든 아니면 가결이 되든 상처가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예요. 체포동의안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왔을 때 어떤 상태에서 그 체포동의안을 맞이할 거냐.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 대통령과 선전포고한 대통령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싸우는 가운데 체포동의안을 맞으면 영광입니다 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이 상처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지지를 받게 되는 거지. 그냥
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질하는 것이 네. 얼마나 사실은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실무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가 이런 거는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세요. 그냥 스피커들이 나와서 얘기하게 하시고요. 민주당은 큰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큰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오면 그래 알았어 하고 그때 가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원내 최대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가운데서 맞이하라 이겁니다. 그게 전제예요. 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심청이 얘기를 하면서 인당수에 빠졌기 때문에 왕비가 될 수 있었다. 인당수에 빠지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당수에 빠지면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살아나는 건 기적이 있어야 되죠.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인당수에 빠져라 그랬더니 빠지면 죽는다. 살아날지는 모르겠다. 그렇잖아. 그거를 우리 이낙연 대표는 모를까요? 알면서 한 말일까요? 이거 되게 잔인한 말인데. 민주당 잘하세요. 아니, 뭐 제가 민주당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 저희 이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하고 장시간 얘기 나눴는데, 오늘 사실 이 신자씨 변호사님 이슈 삼합하는 마지막 날이어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더 오랫동안 붙잡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신자씨 변호사님 왜 이슈 삼합, 사랑하는 이슈 삼합 마지막 방송을 하시게 되고 부득이 하차하시게 된 걸까요? 뭐 이슈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이따가 2시에 가서는 매부쇼도 하차 방송을 해야 되고 어제는 다스베이드하고 겸공 하차 방송을 했고 그제는 이동영 TV, 강성범 TV 와. 하차 방송을 했는데요. 네. 적극적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얼마나 MBC 마이크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회사 차원에서 또 노조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회사 차원에서 라디오국 차원에서 꼬투리를 남기지 말고 싸우자. 꼬투리 잡힐 일을 남기지 말고 싸우자. 오늘 말한 것 중에서도 꼬투리 잡아서 공영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예. 저쪽에서 기존 태도로 보자면 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의 깊은 생각, 그 다음에 다른 분들과 MBC 내부에서 다른 분들과 상의해서 매우 적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뉴스아이킥에서 뵙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부르세요. 뉴스아이킥. 종종 부르잖아요. 위험할까요? 자, 우리 같이 파트너인데 사실은 뉴스토마토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두 분은 정말 완전 콤비였는데. 좀 많이 섭섭하고. 너무 섭섭해요. 제가 네. 사실 방송에 이렇게 경우도 많지 않고 잘 못하는데 나는 제가 참 의지가 됐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잘 되셨으면 이제 앞으로 잘 오래오래 하세요. 그거죠. MBC는. 예. 네, 오래오래 하셔야죠. 네, 정말 네.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 저희가 어쨌든 이슈 삼합의 히로인인 신자실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꽃다발 증정식을 갖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쁘다. 여기 뒤를 조금 해서 보여주세요. 꽃다발이 아주 예쁜데.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조금 크게 해서 여러분 아유. 클로즈업 아유,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세상에. 약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님 그리고 김필승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이슈 삼합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자주 뵙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모두 두 분 수고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조금 있으면 30만 금방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만 1+10으로 한번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스.